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외아들 재훈이가 42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곧 70을 바라보지요. 나도 참 꽃다운 10대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저를 노파로 만들어버리고 세상에 등지게 만들었네요. 이 나이가 되면 지나온 세월을 곱씹는 게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제 기억 속의 재훈이 또한 아직도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던 17이거나 명문대 합격증을 들고 와 제게 처음으로 안기던 20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게 아들은 언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조각상 제가 평생을 바쳐 빚어낸 걸작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로 인해서 지금은 울고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반듯하던 아들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냐고. 대기업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자리를 왜 제 발로 걷어차고 나왔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닫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서요. 모든 것이 13년 전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온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제 손으로 직접 심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들 잘 되라고 학교에서 치맛바람으로 나섰던 것도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완벽한 아들이라는 작품을 만들려는 거야. 아니,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성적 관리해 준 게 뭐 나빠? 나만 그래? 대한민국 여자들 다 그래. 마땅히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에 기울여야지. 그놈의 대학. 당신은 재훈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 나중에 그건 대학 가고 하면 돼.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한참 공부할 적에 김세계. 당신은 내가 대학 잘 보내려고 정보 알아보려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말이 없고 저는 그대로 남편하고 상종하기 싫어 돌아섰습니다. 그때도 엄마의 정보력, 아빠는 그저 입 다물고 돈만 주면 되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하니 화가 난 거지요. 그 말이 서운하고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키운 게 아니라 제 욕망을 키웠던 겁니다. 재훈이는 어릴 때부터 제 손길 하나하나에 맞춰 자라났습니다. 제가 읽으라는 책을 읽었고 제가 정해준 학원을 다녔으며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건 우리 집에 없었습니다. 제 말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안쓰럽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왜 안쓰러운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요? 저는 재훈이의 인생에 장애물이 될 만한 돌멩이들을 미리 치워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대기업 입사 동기들 사이에서도 재훈이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수석으로 입사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에 배치되었고 상사들의 칭찬이 자자했지요. 저는 동창회에 나갈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사업이 그리 잘 풀리지 않았어도 저는 재훈이 하나만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성공작이었지요. 그랬던 아들이 29 되던 해 가을 처음으로 제게서 벗어난 선택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했던 예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인데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은 예은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수수하게 생겼지만 눈빛이 단단해 보였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의뢰하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나이는 몇인지, 부모님은 무얼 하시는지, 그리고 직장은 어딘지 문제는 마지막 질문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딜 다니고 있나? 재훈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재훈이와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사내 커플, 보기 좋지요. 그 회사에 들어가기 힘든데
같이 일하고 있는 인재라면 우리 재훈이 쟤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뭔가 들떴습니다. 그렇구만. 회사에서 만났으면 우리 재훈이랑 같은 직책인가? 동기야? 저기 그러니까 어머님. 하지만 직책을 묻자 잠시 머뭇거리더군요. 그 짧은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은 재훈이었습니다. 실은 예은이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자예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발탁도 있을 수 있는데 예은이가 능력이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해요. 대체 근무자? 계약직이야? 네, 1년 계약하고 회사 들어왔습니다. 대체 근무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그건 결국 계약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1년짜리. 제 완벽한 아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내 아들의 짝이 고작 1년짜리 계약직이라니. 거기다 학벌은 늦깎이 전문대 졸업. 도대체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내 아들 앞길을 막는 여자인지 재훈에게도 화가 났고 그 여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훈이 어머니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예은이라는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는 말의 대부분을 재훈이가 대신 대답했지요. 저는 그 침묵이 저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처지에 자존심만 살아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아마 제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었을 겁니다. 제 눈빛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제 말투가 얼마나 많은 가시를 품고 있었을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는 동안 재훈이가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에 바로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이 아이와? 내 아들이? 안 될 말이지요. 절대로. 저는 과일을 담던 접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접시가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장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울렸을지는 저도 잘 압니다. 재훈아, 사람에게는 급이 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옛날에 양반이랑 노예랑 결혼이 허락됐더냐? 제 말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고 재은이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지요. 예은이라는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왠지 모르게 괘씸하게 보였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흔들어 놓고 어른 앞에서 저런 태도를 보이다니 저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는 30은 넘어야 자리를 잡는 법이고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지금은 서로 한창 좋을 때라 되는 게 없는 것이니 적어도 3년은 더 만나보고 그때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건 다 명분이었습니다. 제 속내는 달랐지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아이의 실체가 드러나길 바랐고 무엇보다 1년짜리 계약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고작 1년 남짓 만난 감정이 3년이라는 세월을 버텨낼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평생 제 말에 순종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반기를 든 것이. 재훈이는 제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예은이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예요. 3년은 너무 길다고요. 저는 예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럼 엄마 없이는 되고? 난 네가 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싫다.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는 너랑 인연을 끊는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왜 내가 그런 여자 때문에 내 아들에게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용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을 본 게 아니라 낯선 남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곱게 자라던 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제 손을 뿌리치려는 것 같아 서운함과 함께 불같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재훈이가 아닌 예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취직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 힘으로 지금 당장 살 집 한 채 구할 능력은 있어? 결혼은 현실이다. 결국 부모 손을 빌려야 할 텐데 그 말은 아직 너희가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좀 더 기다려서 돈을 모으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인지 생각을 좀 하라는 거다. 제 말은 정확히 아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재훈이는 입을 꾹 다물었고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오늘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애들이 좋다는데 그냥 허락해주자고 하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심하냐고. 다 재훈이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저런 근본도 없는 애한테 내 아들을 줄 수는 없다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조금도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는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한 듯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요. 아들은 제게 어머니 뜻대로는 안 될 거라고, 예은 씨는 자기가 꼭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허락 없이는 결혼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지요. 저는 쾅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이 저런 여자 하나 때문에 내게 등을 돌리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예은이라는 저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만 없애면 내 아들은 다시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날 예은이가 혹시 몰라 적어주고 갔던 연락처였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재훈이 엄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저는 이 만남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에 더 이상 오점이 될 만한 것은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것이 제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호텔 카페로 잡았습니다. 일부러 조금 격식이 있는 곳을 골랐지요. 기선을 제압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유리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아들 곁에서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은이라는 아이는 약속 시간 정각에 맞춰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집에 왔을 때와는 다른 조금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저는 눈인사조차 받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이가 집을 나갔다. 네? 예은이는 모르는 건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모르는 척 하기는. 다 네가 자초한 거 아니냐? 뒤에서 네가 우리 아들에게 결혼 종용했니? 이러면 결혼 허락받을 수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교활한 것 같으니. 모르고 잡아떼면 다야?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로웠다고. 제 말투는 얼음장보다 차갑고 냉정하고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재훈이 눈치 보지 않고 예은이의 집안 내력부터 부모님 직업, 형제 관계까지 속속들이 캐물었습니다. 마치 취조하는 형사처럼요. 예은이는
당황하면서도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특별할 것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요. 차라리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배경이라도 있었다면 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몰아붙인 뒤 저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존댓말로 선을 그었지요. 좋게 말할 때 얘기 들어요. 재훈이 놔주고 앞으로 우리 재훈이 발목 잡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단단한 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욕감을 참아내는 얼굴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용히 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제 딴에는 꽤 큰 금액을 넣었지요. 이 정도면 아가씨 남은 계약 기간 월급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놀아주느라 수고했네요. 거기다 위자료까지 얹어주니 맘먹고 깨끗이 떨어져 나가요. 제 말이 끝나자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은이는 테이블 위의 봉투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경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은이는 그 하얀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밀어 제 쪽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헤어지라고 돈까지 얹어주니 감사하네요. 어머니의 아들은 평생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겠네요. 그 말을 남기고 예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페를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감히 저런 애송이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늘한 공포감 같은 것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습니다. 며칠 뒤 집 나갔던 재훈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퀭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맞았습니다. 재훈이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텅 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은 씨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 뜻대로 된 것입니다. 제 방법이 옳았던 겁니다. 저는 속으로 터져 나오는 쾌재를 감추고 슬픔에 잠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슬펐구나. 그럴 수 있다. 네가 많이 여자를 안 만나봐서 더 그런 거야. 공부밖에 몰라서 그래. 괜찮아. 다 지나갈 거다. 예은이보다 더 예쁘고 좋은 여자 많아.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된다. 제 위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완벽한 작품에 묻었던 얼룩을 깨끗이 닦아냈다는 만족감 뿐이었습니다. 아들 또한 그것을 알았던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고 공허하게 쳐다보았지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그날의 아들과 제 만남이 악연이 되어 제 아들의 영혼을 산산조각내는 망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은이라는 아이가 떠나고 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앓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후를 털고 일어나 다시 제 완벽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재훈이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곳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술 냄새. 재훈아, 너 또 술 마셨냐? 술병들이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어? 엄마, 저 어린애 아니에요. 30살이 넘었다고요. 그래. 근데 누가 뭐래? 30살인 아들에게 누가 그렇게 가르치든 말이에요.
항상 어린애처럼 다루잖아요. 그거야 네가 내 소중한 아들이니까. 재훈이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저를 비웃음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이었습니다. 칼같이 지키던 출근 시간은 들쑥날쑥해졌고 밤늦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 아들의 상태를 알 수 있었지요. 열쇠를 한 번에 찾지 못하고 철문에 긁히는 소리가 길어질수록 아들의 취기도 그만큼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아들에게서는 좋은 양주 냄새 대신 여러 가지 술이 뒤섞인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고작 그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망가질 일인가. 남자가 속이 좁다고 생각했지요. 남편은 옆에서 또한 저를 비웃었지요. 당신이 원하던 결과 아니었어? 이렇게 비꼬듯 말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우리 집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내 속을 긁어놓는지, 이건 그저 지나가는 성장통 같은 것이라고, 시간이 약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아들이 망가지는 모습에 대한 불안감이 제 안에서 위태롭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줄다리기가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재훈이는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지요. 제가 부축하려 다가서자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원망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다 엄마 때문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날 엄마가 예은 씨한테 보여준 그 오만하고 잔인한 태도 때문에 우리가 끝난 거예요. 나랑 예은이도, 그리고 나랑 엄마도요. 아들의 절규는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은이가 말한 것일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제 탓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하지 말아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너랑 내가 왜 끝났냐? 우리 천륜을 어디다 그딴 싸구려 여자와의 인연에 비교를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 비밀이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이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잦은 지각과 업무 실수로 경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제 완벽한 작품에 금이 가다 못해 이제는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재훈이가 저와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얼굴은 푸석했고 눈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저 회사에 사표 냈어요. 더 이상은 못 다니겠네요. 뭐라고? 아니 그 좋은 직장을. 남편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곳인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팽개친단 말인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이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텅 빈 눈으로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은 없어요. 제가 다 부숴버릴 테니까요. 제가 얼마나 하찮고 쓸모없는 인간인지요. 네가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분노로 아들에게 뺨을 치고 말았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아들은 눈만 저를 쳐다보며 피식 웃었지요.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박힌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벌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제 눈앞에서 스스로 부셔버림으로써 제게 복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떼어낸 것은 예은이라는 아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의 심장을 도려냈고 그 빈자리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아들은 살아있는 유령 같았습니다. 낮에는 커튼을 친 방에서 잠을 잤고 밤이 되면 일어나 컴퓨터 게임만 했습니다. 씻지도 않은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은 아들을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제가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면 조용히 들고 들어가 먹고는 빈 그릇만 내놓았습니다. 아들과 저는 한 집에 살았지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완벽했던 작품이 산산조각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아드님 요즘 안 보이네요? 아, 네. 회사 일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어머, 너무 자랑스러우시겠다. 너무 부러워요. 아들 농사 정말 잘 지으셨네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웃들의 안부 인사가 제게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제 아들을, 아니, 제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망가뜨릴 수 없기도 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줘야만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겨 써서 재훈이한테 가게라도 하나 차려줘요. 카페 하면 품위도 안 떨어지고 일도 안 힘들고 좋잖아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해? 우리 노후 자금을 빼서 재훈이 가게를 해주자고? 지금 당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남편은 제정신이냐며 반대했습니다.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일을 할 상태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훈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아들은 평생 저렇게 폐인처럼 살 거라고요. 우리 재훈이 부모잖아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건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망가진 내 작품을 어떻게든 복원시켜 사람들에게 다시 자랑하고 싶은 제 이기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밤낮의 실랑이 끝에 남편은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모아온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약했습니다.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하던 중이었는지 헤드셋을 낀 채 돌아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요? 제 허락 없이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자, 이것 좀 봐라. 저는 아들 책상 앞에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통장에 시선을 두고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 예전에 아들이 흘러가듯 말했던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기억나냐? 예전에 나이가 들면 경치 좋은 곳에서 작은 카페나 하고 싶다고 했던 말. 지금 그 꿈을 이룰 때인 것 같아서 엄마 아버지가 좀 도와주려고 한다. 꼭 카페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좋겠구나. 그 말을 끄집어내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더 이상 이렇게 방 안에만 갇혀 살지 말라고. 아들은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페라는 단어에 잠시 게임을 하던 손을 멈추더군요. 그 작은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너는 뭐든 잘하는 아이니 분명 성공할 거야. 제 말은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거는 주문이었지요. 며칠 뒤 아들은 그제서야 게임만 하는 방에서 나와 깨끗하게 씻고 옷을 정갈하게 입은 후 정말로 카페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씻고 옷을 갈아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한강이 바로 보이는 아주 목 좋은 곳에 꽤 큰 평수의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만으로도 우리가 가진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으니까 말이지요. 카페는 순조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아들은 인테리어부터 메뉴 개발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땀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저는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은 다르다고. 잠시 길을 잃었을 뿐 이렇게 다시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드디어 카페 개업식 날, 가게는 축하 화분과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까지 찾아와 아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을 맞으며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지난 몇 년간의 악몽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우리 아들이 원래 뭘 해도 야무지게 잘해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완벽한 작품이 드디어 복원된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켠 TV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대한 짧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번지고 있다는 단신이었지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뉴스가 앞으로 제 아들과 우리 가족의 삶을 또 한 번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자리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지요. 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 들어왔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놓고 밤새 아들 가게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다시 돈이 쌓이는 것보다 제 아들이 예전의 유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던 원인 불명의 폐렴은 어느새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우리나라까지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카페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북적이던 카페는 텅 비었고 창가 자리에는 햇살 대신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은 텅 빈 가게를 지키다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배달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전망 좋은 카페에 굳이 배달을 시켜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들 월급은 고스란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통장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쏟아부은 돈을 전부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아들이 또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시골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선산까지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을 아들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버티라고,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하지만 바이러스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지요. 결국 아들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습니다. 혼자 남은 아들은 텅 빈 카페에서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을 혼자 청소하고 커피 머신을 닦고 재료를 정리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상상하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년이 넘게 그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은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고 빌릴 수 있는 돈은 모두 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이 아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전 뭐래도 안 되나 봐요. 다시 시작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한계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그 텅 빈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몇 년 전 예은이라는 아이가 제게 쏘아붙였던 그 저주 같은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은 평생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겠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남은 집기들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 부모님의 유산, 그리고 아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아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집 앞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야간 근무를 위해 가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재훈이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대기업을 다니고 카페 사장까지 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제 오만함과 이기심이 불러온 너무나도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들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양 끝에 앉아 종일 TV만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소리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해가 지면 일어나 씻지도 않은 얼굴로 편의점 유니폼을 꿰어 입고 집을 나섰고 동이 틀 무렵 돌아와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그림자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유령들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일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날카로운 의심으로 변해 제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재훈이 그래도 살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거 나는 기특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사회 속에서 함께 굴러가고 있으니까 아마 녀석이 제일 힘들겠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 명문대 나오고 그 스펙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이젠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도대체 당신과 재훈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재훈이가 왜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왜 유독 당신 탓을 하는 건지 알아야겠어. 저는 그때마다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다 지난 일이니 그만하라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제 반응이 격해질수록 남편의 의심은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은 서재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옛날 가계부와 통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안경을 고쳤으며 수십 년치의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10여 년 전에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은 가계부를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글씨로 기타 지출이라고 적힌 항목 옆에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의 현금 인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는 제가 예은이라는 아이를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을 뒤흔드는 말을 뱉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여자 찾아가서 물어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 여자를 찾아가면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요. 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필사적인 모습에 남편은 모든 것을 확신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뭐가 찔리긴 하나 보네. 이제 와서 뭘 감추려는 거야. 나도 재훈이 애비고 이제는 자식이래 관여해야겠어. 당신이 내 아들한테 저지른 일이 뭔지,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놓은 그 이유가 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고. 여보, 안 돼요. 남편은 외투를 챙겨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현명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실신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 순간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대신 둔탁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방에서 막 나온 듯한 재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고성이 잠든 아들을 깨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지금 무슨 상황이냐는 듯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증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기회야. 차라리 당신 입으로 솔직해지는 게 더 좋을 거야. 적어도 변명이라도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 당신 입으로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 여자를 찾아갈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예은이를 찾아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저 스스로 이 지긋지긋한 비밀의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재훈이 몰래 예은이를 호텔 카페로 불러냈던 일, 그 아이의 배경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며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종용했던 일까지 제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제 몸의 피가 한 방울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백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비겁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혐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향한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제 심장을 꿰뚫을 만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문제였구나. 당신이 우리 아들 인생을 전부 망쳐놨어. 우리 가정도 다 풍비박산을 시켜놨다고. 여보,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나도 그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최선?
내가 우리 아들 인형으로 여기지 말랬지. 너는 너를 위해서 아들의 마음을 짓밟은 거야. 당신이란 여자 무섭다. 더 이상 당신이랑 함께 못 살 것 같아. 무서워서. 우리 이혼하자. 이혼이라고요? 여보, 안 돼요. 그럼 내 가정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직도 사람의 시선이 중요해? 답이 없네, 당신은. 그 한마디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짐을 챙겨 나가 버렸고 제게 이혼 소송을 했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부부의 정조차 남이 있지 않았던지 너무나도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신뢰와 존중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재훈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현관 앞에 선 채 아무런 표정도 없는 얼굴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은 씨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전부 다 말해줬으니까. 뭐? 그년이 내 돈도 챙기고 너한테 다 말을 했단 말이냐?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가 아주 세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간의 저 방황과 추락은 단순히 시련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향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제 곁을 떠났다는 것을.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것은 제 아들의 껍데기를 쓴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들의 고백은 남편의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의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은이는 떠나기 전날 밤 아들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자신을 찾아와 어떤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어떻게 돈으로 자신을 사려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밑에서는 단 하루도 숨 쉬고 살 자신이 없다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무서워서 떠나는 거라고. 그리고 받은 돈을 아들에게 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돈을 다 날린 거고요. 아들은 퀭한 얼굴로 저를 똑똑히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엄마를 증오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차마 엄마한테 따져 묻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평생을 엄마 뜻대로 살아온 아들에게 엄마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대들지 그랬어. 그럼 속 시원히 얘기라도 해줬을 텐데. 얘기한다 한들 아무 의미 없는 대화였겠죠. 그래서 전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엄마를 가장 벌주는 방법이 뭘까? 지옥에 떨어뜨리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답은 하나였어요.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이요. 재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평생 너만을 보고 살았는데,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술에 취해 망가지는 모습, 최고의 직장을 제 발로 걷어차는 모습, 폐인처럼 방에 틀어박혀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아들의 소리 없는 복수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카페를 차려주겠다고 했을 때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정말로 독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자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올가매고 있었는지, 그 숨막히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 같은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아들로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덕분에 완벽하게 성공했네요. 보세요. 자초한 어머니의 일이 이게 당신이 원했던 결과인가요? 아들은 더 이상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호칭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관 신발장으로 걸어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제게 요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수 있는 보증금만 달라고. 그것이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그 말은 이제 당신과 나는 부모 자식의 연을 끊고 완전히 남남으로 살아가자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한번 흘기 쳐다보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우리 집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구 직원에게 아들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직원이 예금주 이름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재훈님한테 보내시는 거 맞으시죠?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인란에 엄마라고 적으려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인정하지 않으니 그럴 자격이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재훈이가 떠난 뒤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떠나고 저는 텅 빈 아들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방에는 아들이 두고 간 낡은 책 몇 권과 빛바랜 트로피 몇 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자랑이었던 그 물건들이 이제는 제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방에 앉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끝에는 늘 후회와 자책만이 남아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기에 저는 집을 정리하고 저는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아무도 저를 알지 못하는 작은 동네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들을 둔 어머니라는 제 모습에 취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제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였고 제 인생이라는 무대를 빛내주기 위한 가장 화려한 소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 무심코 잡지를 펼쳤습니다. 경제 잡지였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의 혁신 기업인으로 선정된 한 여성 CEO의 얼굴이 지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은 제가 돈 봉투를 내밀며 모욕했던 바로 그 아이 예은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은이는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해 몇 년 만에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키워냈다고 합니다. 기사 마지막에는 그녀의 경영 철학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잡지를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10여 년 전 호텔 카페에서 저를 쏘아보던 그 단단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제 어리석음을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들이 잡을 수 있었던 눈부신 행복까지 함께 걷어차 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제 처지에 대한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 인생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재단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허망한 통곡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가끔 창밖을 보다가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젊은이를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제 아들일까봐. 하지만 저는 아들을 찾아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쯤 저라는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완벽한 재단 위에는 결국 부서진 제 욕망의 파편들만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도 벌을 받고 지옥에서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잃고서야 아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생각한 게 다 짧은 제 생각이었음을, 자식은 부모의 인형이 아니고 트로피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